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 단편소설 준비했습니다. 권행백 작가님의 소설집 아버지의 우상에 수록된 오동의 꿈입니다. 이 오동의 꿈은 집창촌 철거에 고심하는 한 지방 소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이어 분단 모순인 미군 위안부의 삶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남아있음을 일깨워주는 작품 오동의 꿈입니다. 권행백 소설집 아버지의 우상 중에서 아마존의 나비 편엠. 에어컨 바람 빠질세라 꼭꼭 닫은 출입문이 노크도 없이 벌컥 열렸다. 퉁퉁한 몸피가 때이른 더위를 데리고 사무실 안으로 성큼 들어왔다. 얼라리? 높으신 송 주사님이 어쩐 일이요? 폭폭혀 죽겄다 젠장. 호섭이 두툼한 주먹으로 제 가슴을 쳤다. 퇴근길에 한 잔 걸친 얼굴이었다. 그가 내 책상 위로 푸짐한 엉덩이를 삐딱하게 올렸다. 다 나눠주지 못하고 쌓아둔 전시회 팸플릿이 바닥으로 좌르르 떨어졌다. 나는 흐트러진 그것들을 주워 올리며 어색한 웃음으로 호섭의 눈치를 살폈다. 환영촌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게 내 탓이라도 되는 양. 그렇잖아도 나는 간댕간댕한 임시직을 붙잡고 일거리가 바닥날까 애를 태우는 중이었다. 지자체에서 집창촌 철거에 장기간 공을 들여왔고 호섭의 문화관광팀이 최전방에서 뚝심을 발휘했으므로 굳이 따지자면 성과도 없진 않았다. 내가 미대 후배들을 데리고 들어온 녹색예술문화연대 건물이 첫 결실이었다. 2해 전에 제이 씨가 사들여 리모델링한 것인데 옛 집의 골격은 보존한 채였다. 부끄러운 과거도 역사의 일부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결과였다. 구멍 숭숭 뚫린 단층 건물에 이끼 낀 블록벽을 무너뜨리고 철골 기둥을 심어 2층으로 올렸으니 새로 지은 거나 진배 없었다. 오동나무집이 있는 집창촌은 일제 때 놓은 기찻길을 따라 형성되었는데 원래 이름은 환영촌이었고 어느새 사람들의 입에서 환양촌으로 변했다. 일렬 횡대로 얼기설기 지은 집들은 간격이 좁았고 샛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서로 어깨를 제꼈다. 태구야, 네가 요번에 큰일 한번 해줘야 쓰겄다. 호섭이 미간을 풀며 느물대는 웃음을 입꼬리에 매달았다. 나더러 오동나무집 메리 할매를 집중 공략해달라는 것이었다. 빠진 이빨처럼 매입해 본들 효율성만 떨어지는 거 알지? 좁은 통로를 끼고 우리 전시관과 이웃한 그 집이 당장의 목표물이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좁아터진 지금의 전시 공간을 대폭 넓힐 수 있을 듯했다. 호섭이 자신의 벌어진 아랫일을 가리키며 입꼬리를 내렸다.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그의 새로운 주문은 지금까지 해오던 주민 친화 사업과 결이 달랐고 설문조사를 내세운 실없는 면담으로는 사업 진척이 어렵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안 그래도 맥이 빠지던 참이었다. 내가 일부러 늦장 부린 옛 철도부지 담장 벽화가 완성되고도 한참이 지나 있었다. 친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도 시들해진 터였다. 윗분들에게 이슈 선점의 중요성을 설득한 호섭도 그렇겠지만 그가 끌어들인 행사를 반색하며 능력을 보여주려던 나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였다. 반응이 좋으면 연이어 좀 더 화끈한 이슈를 띄울 생각이었지만 센세이션은커녕 나의 원대한 포부가 초장부터 쭈그러지는 모양새였다. 소녀상을 세우던 시청 앞 광장의 열기를 몰아오기에도 역부족이었다. 이미지의 동질성을 내세워 여성의 인권을 강조했지만 정작 환영촌 여성들은 시큰둥했다. 그녀들이 내가 꾸민 전시장을 방문하여 감동의 눈물까지 흘려주길 기대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저 윗분들의 관심쯤은 끌어줄 수 있지 않겠냐 말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 알량한 시정자문위원들의 압력을 꿋꿋이 버텨낼 정규직으로 특채만 된다면 뭘 더 바라겠나. 하지만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내가 홍보에 온갖 꾀를 냈지만 관객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소녀상을 지키자고 외치던 소녀들의 방문은 더욱 난망했다. 우리 전시관의 상징성이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실인즉 관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전시관의 위치였다. 환영촌에 어둠이 내리면 여전히 사내들이 꼬인다. 한창 때에 비하면 어림없는 경기지만 아직도 10대 군데가 남아서 그 장사를 한다. 캔디, 앨리스, 로즈, 쉬리 등 외래어 간판들이 생뚱하고 민망하다. 오동나무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지지난 겨울 리모델링을 마친 전시관에 입주하자마자 내가 오동나무집에 시선을 꽂은 건 간판 때문만은 아니었다. 점심때가 지나면 어둡고 칙칙한 그 집에서 반주 없는 노래가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를 타고 들려왔다. 전시관 1층 남자 화장실의 창문으로 스며드는 귀에 익은 노래, 조지 거슈인의 썸머타임이었다. 쉰 목소리가 댄잎 스치는 바람처럼 내 귓바퀴에 서걱거렸다. 나는 기억이 가물거리는 미국 영화 속으로 홀린 듯 빠져들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는 여자의 얼굴이 확대되어 다가왔다. 아이의 검은 얼굴도 함께였다. 나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 두 건물 사이에 몸을 끼워 귀를 세웠다. 오동나무집 시멘트 외벽엔 밑이 너덜대는 셰시 출입문이 붙어 있고 그 위로 얹힌 조그만 유리창은 늘 열려 있어 노랫소리가 나오는 구멍으로 초라한 부엌이 들여다보였다. 키를 낮출 것도 없이 정확히 눈높이였다. 플라스틱 선반에 놓인 양은 냄비와 사기 그릇들, 그리고 밑이 그을린 은색 주전자가 침침한 공간에서 어른거렸다. 낡은 단층집의 까대기 처마가 들어올린 시선 끝에 머물렀다. 환영촌을 문화의 거리로 바꾸기로 한 제이 씨의 정책이 10년이 다 되도록 거기서 미적대고 있었다. 거긴 이런 찝찝한 동네를 몇이나 찾아오겠냐? 썩을 놈의 오동나무를 분질러 불어야 쓰겄어. 확 태워불든지. 응축된 의욕이 임계점을 향하고 있었고 고교 시절의 겁 많던 호섭은 간데없었다. 시방 그게 뭔 소리여? 아 너는 귀도 없냐? 지난달 불난 데 있자녀. 저 반대쪽 말이여. 호섭의 검지가 창문 너머 오동나무를 지나 저만치 날아갔다. 로즈? 그려 거그. 집주인 놈이 입이 귀에 걸렸어야. 화재가 발생하면 곧바로 철거해야지 위험한 상태로 놔둘 순 없자녀. 우선 매수 대상이 되는 거지. 안 그래도 시세 기준이라 보상금이 두둑할 텐디. 지급 절차도 간단해져요. 감정가로 시비 붙은 건물이 사라졌음께. 호섭이 목조, 철골조, 기와 등 가옥의 형태와 자녀 수명, 대지 면적 기준 시가, 영업권 따위를 들먹였다. 보상금 산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따분한 강의로 이어질 참이었다. 근게 불을 누가 질렀간디? 내가 말 허리를 잘랐다. 알게 뭐여.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닌께 조사는 신용만 냈겠지 뭐. 시방 벼락이라도 떨어져 주길 바라는 건물주들이 태반이여. 뜬금없는 도둑이라도 들어와서 한 귀퉁이에 꼬실라주면 땡큐 아니겠어? 제 손으로 저지르다 방화범으로 몰리면 신세만 조진께로. 건물주가 포주들의 저항을 이겨내기도 벅찰 것이었다. 집을 빌린 포주들은 여전히 짭짤한 현금을 거둬들였고 시에서 제시한 영업 보상금은 무력했다. 나는 시의회에서 문화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태를 떠올렸다.
화재 소식에 그의 입이 더 크게 벌어져 귀에 걸릴 게 뻔했다. 호섭이 벌개진 얼굴로 말을 이었다. 할매가 그놈의 오동나무를 붙들고 100억을 주어도 집을 못 팔겄단다. 무슨 신주딴지라도 되는지. 10대평짜리 오동나무집을 소유한 메리 할매도 동네 사정에 무신경할 리 없었다. 자신에게 저항할 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직 때가 아니랴. 호섭의 눈빛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나는 할 일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밥줄 쥔 자가 던진 주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새 프로젝트를 찾는 조급함을 호섭에게 감추기도 쉽지 않았다. 2년 전 녹색예술문화연대라는 그럴듯한 이름까지 지어주며 내게 단체를 만들어 보라고 한 것도 호섭이었다. 그의 전화를 받고 시청을 찾았다. 곁에 다른 사람이 없었음에도 그는 두터운 입술을 내 귀에 바투대고 열을 냈다. 홍등과 초입에 버티고 있던 두 집을 시에서 동시에 매입했단다. 곧바로 공사 들어갈 거요. 호섭의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김상태 의원의 적극성이 낳은 결실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환영촌에 인접한 공터의 소유자였다. 농구장만한 그의 땅은 늘 비어 있었고 입구에 세워둔 녹슨 주차장 간판이 무색했다. 그곳에 자가용을 대고 뒷골목에 들어갈 배짱이 두둑한 사내들이 많지 않은 탓이었다. 수시로 단속이 뜨기도 하거니와 골목 입구 전봇대에 매달린 퉁방울 같은 카메라 눈이 들어오는 차마다 번호판을 찍어대기 때문이었다. 환영촌이 문화예술직으로 변신하는 순간 김상태가 떼돈을 만질 건 분명했다. 주상복합으로 올리겄디야. 호섭이 혀끝을 돌려 입술에 침을 발랐다. 그가 김상태에게 줄을 대고 있는지 내가 굳이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두 채를 가진 건물주가 제풀에 손을 들었다는 소문에 신빙성을 얹었다. 초입의 단속 카메라 밑에서 파리를 날린 탓이었다. 그 건물의 업종을 바꿔봐야 구역 내에서는 헛일이었다. 경찰과 연합한 단속 강화는 시의 합법적 철거 수단이었다. 폐업이 속출했고 포주들도 각자 도생으로 흩어졌다. 환영받지 못하는 환영촌은 쪼그라드는 풍선이었다. 하지만 진도는 거기서 멈췄다. 여러 곳을 운영하던 업주는 단속에 협조하는 척 하나로 크게 합쳤다. 보상금부터 챙긴 건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10대개로 줄어든 가게들은 요지부동이었다. 갈 곳 없는 여자들에게 시에서 당근을 제시했다. 직업교육과 1년간 생활보조금 지급. 효과는 별로였다. 호섭은 그녀들의 생활습관 탓이라고 했다. 아침잠에 물든 그녀들을 새벽같이 교육 현장으로 몰아대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시위가 이어졌고 포주들에게 등 떠밀려 나온 여자들이 X자를 붙인 마스크를 쓴 채 앞줄에 섰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언어들이 허공을 가로질렀다. 시의회는 문화의 거리 만들기에 더 큰 예산을 베팅했다. 매입한 두 건물을 합쳐서 2층으로 올리는 공사가 끝나자 시에서는 아이디어를 짜내기 시작했다. 지방대 교수와 예술인 몇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위아래 합쳐 20평 남짓되는 공간을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작품 전시장으로 만들자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나는 호섭의 추천으로 시의회 문광위원들 앞에 섰다. 면접이었다. 위원장이 문득 내게 팀을 꾸려보겠느냐고 물었다. 호섭이 내 경력에 기름을 발라 펌프질을 해놓은 모양이었다. 임시직이었지만 이튿날 합격 통보를 받았다. 미대를 졸업하고 12년. 선배들의 작업실을 전전하며 겨우 숙식을 해결하던 내게 숨통이 트였다. 사람들 앞에서 더는 주눅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나와 연을 맺은 여자들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다. 대부분 작업실에서 알게 된 여대생들이었는데 그중 나이가 좀 들었던 두엇은 나하고 미래를 맞춰보기도 했다. 고정 수입이 없는 내겐 그냥 거기까지였다. 그런 내게 팀을 만들어 보라니. 팀장 명함을 내보이며 후배들을 끌어들였다. 나는 턱을 쳐들고 생색을 냈고 후줄근한 녀석들이 든든한 뒷배를 가진 나를 우러러 보았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벽화였다. 철도청 부지를 보호할 목적이라는데 홍등가의 쇼윈도들이 졸지에 하늘색 담벼락을 마주하게 되었다. 벽은 다른 세상과 맞닿은 캔버스 같아 도발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싶은 욕망이 솟았지만 시답자는 예술호는 곧 시정자문위원들의 지시 아래로 묻혔다. 환영촌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내겐 도발이었으므로 별도의 도발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그들은 초원 위에 피어난 꽃그림을 원했고 나는 허탈감으로 자위를 했다. 젠장, 그럼 난 뭐냐? 할 일 없는 하소연을 호섭에게 뱉었다. 야, 조태구, 네가 배가 덜 고팠구나? 호섭이 막걸리 잔을 채워주며 어른스럽게 나를 나무랐다. 벽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두 번째 임무가 내게 주어졌다. 시에서 우리 사무실 인력을 짬짬이 이용하려는 속셈이었다. 그게 무엇이냐? 요것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주민 친화 사업이여. 심심풀이 삼아 해보라는 듯 호섭이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건 일종의 의식 전환 사업이었다. 그 골목에서 생계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저항을 무력화시켜 홍등가 밖으로 끌어내자는 거였다. 대상은 매춘업을 유지하는 산발이었다. 성매매 여성, 포주, 그리고 그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건물주. 세 개 중 어느 하나만 무너뜨려도 환영촌은 사라지게 되어 있단다. 시에서는 건물주와 포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산탄총알처럼 쏘아댔고 법을 내세워 어루고 누르는 일이 호섭의 임무였다. 가진 자들일수록 매 약한 법이자녀? 호섭의 장담이 그럴듯했지만 당장의 밥줄이 걸린 여자들은 법 따위에 둔감했다. 유화작전을 수행할 별도의 팀이 필요한 터였다. 시정에 협조하여 직업을 바꾸겠다는 합의를 여자들로부터 받아내라. 그동안 우리가 그곳 사람들과 친분이 생겼으므로 말머리를 트기에 유리하다는 계산 속이었다. 삼촌과 이모로 불리는 포주들과 새삼스레 눈을 맞추기도 조심스러웠다. 감정 노동은 불굴의 인내심을 요구했고 해를 넘겨 벽화를 그리고 긴 담장 밑에 꽃을 심는 동안 그들과 눈인사라도 주고받았다는 게 그나마 믿는 구석이었다. 문매를 당하기 십상이었지만 내친 걸음이었고 전의를 다졌다. 우리는 낮 시간에 설문조사를 사칭해 가게들을 방문했다. 잠이 덜 깬 여자들이 푸석한 눈을 희번덕거리며 유리문을 열었다. 우리는 어색한 웃음을 흘렸고 그녀들은 의심과 경계를 숨기지 않았다. 나는 당근부터 내밀었다. 직업교육을 받으러 나오면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물론 그 일을 그만두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녀들은 시큰둥했다. 그러면 오빠가 그것도 갚아줄 텨? 대부분 빚에 얽매여 있었다. 섣불리 말을 꺼냈다간 면박만 당하기 좋았다. 무기력한 모습도 거기서 거기였다. 달리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다른 걸 할 자신도 없다는 것이었다. 진전은 없었고 나는 호섭을 불러내 정직하게 상황을 전달했다. 내 적성엔 안 맞는 것 같아. 반복되는 헛걸음에 지쳐갈 때쯤 호섭이 한쪽 눈을 찌그러뜨리며 말했다. 채, 어디 오라는 데라도 있어? 나는 꼬리를 내렸다. 이력서 내밀 곳이 달리 없었다.
메리 할매를 집중 공략하라는 호섭의 주문을 받은 뒤로 나는 성과도 없이 날짜만 세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캔맥주 한 꾸러미를 들고 다시 찾아온 호섭은 쫓기는 얼굴이었다. 김상태가 어지간히 쪼아대나 보았다. 야, 조태구. 어떻게 좀 해봐라 좀, 어? 좀. 할매만 도장 찍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쭉쭉 나가는 거잖아. 네 덕에 승진 좀 해보자 좀, 승진. 그가 말꼬리에 심지를 박았다. 상근 예비역으로 나보다 먼저 군역을 마치고 지방 공무원 시험까지 붙은 호섭이 또다시 변신을 꾀하고 있었다. 야, 그게 나한테 할 말이냐? 목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신세인데? 내 볼멘 소리는 호섭이 날린 호언장담에 이내 기대로 바뀌었다. 내가 올라가면 넌 탄탄대로요, 이 빙신아. 까고 있네. 대꾸야 이렇게 했지만 자리를 굳혀 밥벌이를 연장할 유일한 길이었다. 길게 뻗은 문화의 거리에 우뚝 솟은 전시관. 관장실의 묵직한 의자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내 모습을 그려보았다. 나는 메리 할머니의 가게를 부지런히 드나들었다. 나이든 여자만 모여 사는 그 집이 내게도 편했는데 제일 어린 여자가 30대 후반이었다. 어느 가게에서나 나이든 포주를 엄마라고 불렀지만 오동나무집에서는 메리 할매를 부르는 목소리들이 더욱 살가웠다. 할매가 64이었으므로 50이 다 된 여자에겐 큰언니뻘이었지만 그녀도 메리 할매를 엄마로 불렀다. 메리 할매는 나이보다 10살은 더 먹어 보였는데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한 탓인 듯했다. 무릎 사이가 벌어진 짤막한 오다리는 관절염 후유증이라고 했고 나는 먼 발치에서도 오종종하게 뒤뚱거리는 그녀를 제각 알아볼 수 있었다. 골 깊은 눈가 주름과 좀처럼 펴지 못하는 미간이 화장대 위의 약 봉지들을 설명해 주었다. 그녀가 달고 산다는 진통제와 몸을 일으킬 때마다 빠져나오는 타금이 무관치 않아 보였고 내 시선이 침대 머리맡 조그만 약병으로 옮겨지자 그녀가 쑥스러운 듯 해명을 했다. 응, 아이고 저것도 평생 동무여. 없으면 잠을 못 잠게. 호섭의 각별한 요구를 받기도 전에 오동나무집을 들르긴 했었다. 벽화를 그리다 친화 작업에 내몰린 작년 이맘때 나는 동네를 한 줄로 훑어오다 마지막으로 메리 할매의 가게에 발을 담갔다. 시에서 나왔다는 말에 마지못해 문이야 열어줬지만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구먼 하는 표정이었다. 거실 겸 대기실에서 화장을 서두르는 여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조태구입니다. 저는 순복이에요. 여긴 예명을 쓰지 않나요? 말을 꺼내놓는데 닭살이 돋았다. 오빠 되게 귀엽다. 자신을 소개한 큰언니가 내 볼을 꼬집었다. 그녀의 경계심을 푸는 데는 성공한 듯했다. 내가 순복 씨에게 시의 문화정책을 설명하자 소파에 얼굴을 파묻은 할매가 픽 웃었다. 제주껏 혀봐. 메리 할매가 고집불통이라는 것쯤은 익히 들은 바였다. 할매의 목소리에 섞여 바람이 씩 빠져나왔다. 불쑥 서머타임의 가사가 떠올랐다. 얘야 울지 마라. 우리는 부자란다. 네가 온 하늘을 차지하는 날까지 엄마가 너를 지켜주마. 할매가 엄지를 꺾어 세월을 한 칸씩 뒤로 넘기고 있었다. 내 시선이 손때로 반질해진 염주에 머물렀다. 그녀가 겸연쩍은 표정으로 관세음보살을 중얼거릴 때 여자들에게 직업교육을 받게 하자는 말이 내 목구멍에서 제풀에 오그라들었다. 나는 꺼내던 설문지를 가방에 도로 집어넣었다. 모진 게 목숨이라서 자다가 죽게 해돌라고 날마둥 비는디. 그리고는 긴 한숨을 뽑아냈다. 그것이 맘대로 돼간디.
무심한 표정으로 곁을 지키던 순복 씨가 눈을 흘기며 핀잔을 주었다. 할매가 다시 내게 시선을 맞춘다. 총각도 믿어봐. 간절히 원하면 들어주신단께. 오동나무집은 포주인 메리 할매의 소유였다. 시에서 찍어 누르기 힘든 이유였다. 건물줄을 통해 쓰리쿠션으로 압력을 넣을 수 없는 데다 그녀가 데리고 있는 여자들도 급할 게 없는 눈치였다. 오동나무집에서 일하는 4명 모두 빚이 없다고 했다. 호객 행위 단속도 효과가 없었다. 헛심 빼고 낚아올 거 있간디. 여그는 단골 장사요. 50이 되도록 오동나무집에서 늙어간다는 순복 씨의 장담이 만나보았다. 메리 할매가 그곳을 인수한 지 20해가 넘었지만 인신매매나 미성년자 고용 혐의로 걸린 적은 없었다고 순복 씨가 자랑을 했다. 보면 몰라? 할매가 말을 툭 던지는 순간 출입문이 열렸다. 가무잡잡한 얼굴을 활짝 펴고 주저없이 들어서는 사내는 한눈에도 외국인 노동자였다. 인도나 네팔 그 어디쯤이 고향인 듯한 그가 한국어로 인사하며 할매의 손을 잡았다. 할매가 턱으로 신호를 보내자 막내로 보이는 여자가 그를 데리고 뒷방으로 들어갔다. 초저녁부터 바쁜 집도 여그뿐이란께. 순복 씨가 자랑처럼 바람을 넣었다. 그녀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잠시 후 머리 허연 사내가 들어섰다. 그가 출입문 안쪽에 목발을 기대 놓으며 대기실을 두리번거렸다. 한쪽 다리에 무릎 아래가 없었다. 어이! 그가 제 마누라 부르듯 하자 순복 씨가 벌떡 일어섰다. 아이고 오라버니! 그녀가 와락 반기며 사내를 뒷방으로 끌었다. 그녀의 교태가 한동안 거실을 맴돌았다. 그 뒤로 나는 점심도 소화시킬 겸 오동나무집의 문을 슬그머니 열곤 했다. 순복 씨는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종종 늘어놓았다. 메리 할매의 과거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는데 오동나무에 얽힌 소문은 사실이었다. 내가 직접 나무를 만져본 건 겨우내 쌓아둔 호기심을 참아낸 뒤였다. 밖으로 나와 기지개를 켜다가 새심은 끌리는 소리를 들었고 할매가 외출하는 중이었다. 불공을 들이러 가는지 봄볕에 반사되어 있는 소복이 눈부셨다. 할매가 시야에서 멀어진 뒤 옆집으로 스며들어 순복 씨를 졸랐더니 그녀가 나를 안쪽으로 안내했다. 사내들을 맞이하는 대기실 뒤쪽엔 여자들의 쪽방이 있었고 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보라색 커튼이 있었다. 나는 비밀의 문을 여는 설렘으로 두툼한 천을 조심스레 젖혔다. 우람한 나무 둥치가 버티고 있었다. 거기서부터 부엌 겸 창고였는데 기존의 처마를 담장까지 잇대어 옆마당을 안으로 끌어들인 길쭉한 공간이었다. 10발짝쯤 떨어진 창문에서 희미한 빛이 들어와 실내로 퍼졌다. 우리 전시관 후미의 남자 화장실 쪽창 너머로 훔쳐보던 바로 그 맞은편 유리창이었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나는 이내 수종을 알아보았다. 지붕 밑에 처진 가지에 거인의 손바닥 같은 이파리가 붙어 있었고 둥치는 내가 껴안고 양손으로 깍지 끼기 힘들 만큼 굵었다. 둥치를 감싼 천정의 틈새로 뿌연 빗줄기가 내려와 부엌 바닥에 노란 점을 찍었다. 16까지 이 집에 살았었다는디? 순복 씨 말대로라면 메리 할매는 어린 시절로 되돌아온 것이었다. 그런 게 무엇이냐? 친엄마 얼굴은 모르고 아버지가 후처를 들이는 바람에 힘들었다드만 목수질하다가 폐병으로 죽었디야. 그가 오동나무집 마당에서 나무를 깎고 다듬었던가 보았다. 동네가 집창촌의 모습을 갖추기 전 이야기였다. 배달은 자매가 있었다는디. 어린 것들이사 지금 애를 따라갔겠지 뭐. 그랑께 아버지 초상을 치고 무작정 기차를 탄 것이지.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직업 소개소를 찾아갔는디 글쎄 썩을 놈들이 몹쓸 짓을 해놓고 그런 뒤로 팔아분 것이요. 두서없는 말을 정리해보자면 메리 할매는 16세 동두천 미군 부대 주변 사창가로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었다. 아버지가 딸 시집 보낼 때 이걸 베어 서랍장을 만들어주기로 했다는디. 순복 씨가 나무둥치를 쓰다듬으며 코를 훌쩍거렸다. 메리는 7살 때 흑인 아빠를 따라 미국으로 간 딸의 이름이었다. 그제야 나는 짐작만으로 되작이던 소문의 조각들을 온전히 꿰어 맞출 수 있었다. 오락가락하는 비로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집중 공략의 효과가 나타나긴 일렀으나 오동나무집 여자들과 제법 정이 들 즈음 할매가 나를 찾았다. 내가 안방으로 들어서자 그녀가 장롱을 열어 전자레인지만 한 상자를 힘겹게 꺼냈다. 국제 우편물이었다. 상자 속이 울긋불긋했다. 우리 딸이 보냈어. 그녀가 옷가지를 뒤적이며 편지를 꺼냈다. 이거 좀... 읽어달라며 내민 영문 편지는 메리가 선물에 끼워 보낸 것이었다. 5년 만이구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소식이 온다고 했다. 형편이 안 된 게로 워낙에 바쁘기도 하고. 한국을 떠난 뒤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딸 자식을 두둔하고 있었다. 내가 미국 말은 좀 허는디. 할매가 영어를 쓰거나 읽을 줄은 모르나 보았다.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알파벳 또 몇 자 배우다 관뒀어. 아버지 병구안하면서 살림을 맡았은께로. 장사를 핑계로 밖으로만 도는 새엄마와 어린 이복자매를 돌보는 일까지 그녀가 떠안았던가 보았다. 공들여 쓴 손글씨는 내 영어 실력으로도 해석이 가능했다. 첫 줄에 엄마와 끝 부분에 사인처럼 적어놓은 사랑해요만 한글이었다. 걔가 37인디 법대 나와서 변호사여 시방. LA에서 공부하니라고 아직 시집도 못 갔단께. 요즘의 근황이 적힌 편지 속에서 그건 읽어낼 수 있었다. 메리는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했다. 동봉된 사진 속엔 검은 얼굴에 은퇴 안경을 쓰고 빠글빠글한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여자가 메리였고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앞니를 드러낸 동양계 남자가 약혼자였다.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한다는 그 역시 변호사인 듯했다. 남자의 부모에게 엄마를 어떻게 소개할지 고민 중이라는 문장이 내 눈을 찌르고 들어왔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다음 줄을 크게 읽었다. 마음이 정리되면 크리스마스 휴가 때 엄마를 보러 갈게요. 할매가 상자 안에서 빨간 털모자를 꺼냈다. 꼭지에서 하얀 털실 방울이 달랑거렸다. 크리스마스 날 머리에 쓰고 메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았다. 그녀가 장롱 서랍에서 앨범을 꺼내 딸의 사진을 끼웠다. 할머니, 잠깐만요. 나는 손을 뻗어 누렇게 해진 앨범 모서리를 붙잡았다. 아따, 뭘 이런 걸. 못 이기는 척 보여준 사진들. 메리의 성장 과정이 꼼꼼히 보관되어 있었다. 그만 덮으려다 얼핏 뒷표지 안쪽에 붙은 흑백 사진 하나가 내 눈을 붙들었는데 변색된 사진 속에 성인 남자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남자는 후줄근한 양복에 넥타이를 맸고 7살이나 됐을까 싶은 아이는 종아리가 드러난 주름치마에 흰 저고리 차림이었다. 미소가 닮은 둘은 한눈에도 부녀간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나무 한 그루가 인상적이었다. 부녀가 위아래로 붙잡은 줄기는 아이의 발목만큼 굵었다. 좀 전에 심은 듯 흙을 돋운 바닥에 물을 준 흔적이 보였다. 순복 씨한테 들은 할매의 어린 시절이 사진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어른 키보다 웃자란 나무 위는 허공이었다. 마당이었다는 증거였다. 어? 이거 오동나무죠? 아이, 뚫어지겠네. 그만 봐. 그녀가 내게서 앨범을 빼앗아 서둘러 장롱에 넣었다. 그녀의 손에서 염주가 돌아갔다. 믿어봐, 들어주신단께라는 말이 흐뭇한 표정에 물려 있었다. 나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전을 뒤져가면서 답장을 써주었다. 할매의 구슬에 기름을 덧바르는 친절도 잊지 않았다. 꼭 오겠지? 찬찬히 좀 읽어봐. 근게 나를 잡았단 야근은 없어? 할매가 방바닥에 놓인 메리의 편지를 내 쪽으로 다시 내밀었다. 조금 전에 달뜬 모습이 불안으로 바뀌고 있었다. 할매의 결심을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였다. 식을 곧 올리겠다네요. 약혼까지 했다는데 내가 행간을 읽어내지 못할 것도 없었다. 할매가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손끝으로 짚으며 의역 끝에 나는 기어이 한 줄을 더 보탰다. 엄마의 달라진 생활을 보고 싶어요. 할매의 귀 밑에서 힘줄이 도드라졌고 그녀가 입술을 만두꼭지같이 오므려서 나는 내 재주가 먹혀들어 매매 계약서에 도장받을 날이 성큼 다가올 것 같았다. 우리가 기획한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이 종료를 하루 앞두고 내 휴대폰에 할매의 번호가 떴는데 할매가 전시관으로 건너오겠단다. 소외된 여성들을 향한 지자체의 친화 전략이 이윽고 그녀의 호기심을 건드린 것이었고 나는 할매 곁에 바짝 붙어서 친절하고도 자상한 설명을 해주었다. 사진을 한 장씩 훑어가던 할매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목구멍 아래로 삼키는 울음이 곧 대성통곡으로 이어질 조짐이었다. 매우 당황스러웠다. 나는 할매를 일으켜 오동나무집으로 모셔다 드렸다. 안방에 쓰러진 그녀가 이마를 짚으며 한 손으로 약봉지를 가리켰고 진통제를 삼키고 누운 베개로 눈물이 배어들었다. 아휴, 우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 매도 걸려 끌려가면 몽키하우스에 갇혔지. 페니실린 주사가 어찌나 독하던지 쇼크로 사지를 떨다 숨이 떨어지기도 하고 더러는 옥상에서 뛰어내렸어. 운 좋게 탈출한 언니를 글쎄 경찰이 잡아다 놓고 가더란께. 다들 보는 데서 패기 시작하는디 피범벅이 된 얼굴을 본 깨로 도망칠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 아이고, 나를 잡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대. 문교부 장관이라든가 그이가 마이크를 잡고 우리를 띄워주더마. 달러 버는 애국자라고. 아이고, 몰려드는 놈들은 끝도 없이 받아내야 한디.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는가? 소파수술 받은 날도 쉬덜 못했은께 어찌 그리 잘도 들어서는지 양놈씨를 수도 없이 긁어냈어. 30번도 넘는다면 누가 믿겠어? 장화를 내밀면 주먹질부터 하는 놈들이 많았거든. 거절도 못혀. 그놈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해도 우린 몽키하우스로 들어가야 했은께. 할매가 이야기를 멈추고 상체를 세웠다. 물컵을 들어 입술을 축인 그녀가 젖은 눈으로 말을 이었다. 메리 아빠가 은인이었지. 나라에서 관리하는 명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양키와 결혼하는 수밖에 없었어. 메리를 키우면서도 속은 두엄자리였는데 어린 것이 나갔다 들어오면은 골방에 처박혀서 울어 싸트라고. 깜둥이 새끼라고 놀려댄 깨로. 그 동네엔 그런 아그덜이 덜어 있었지만 지그덜끼리도 슬슬 피하더라고. 한 번은 고삿길에서 아그덜한테 맞고 코피를 흘리면서 들어왔는데 내가 죄 없는 것을 빗자루 몽댕이로 두드렸어. 내 속으로 불이 난 깨로.
학교 갈 나이가 되어가니께 다들 입양 보내라드만. 메리 아빠가 제대 후 한국으로 다시 나왔을 때 그녀가 이미 다른 미군과 살림을 차린 뒤였다. 편지는 한 번 받았지만 진짜로 돌아올 줄 알았겠는가? 본토 발령받고 가불면 다들 그걸로 끝이었는디. 이혼 서류에 사인해주고 딸만 딸려 보낸 이유였다. 그녀는 미군과의 계약 동거를 반복하며 모아둔 돈으로 동두천에 눌러앉아 그 장사를 했다. 배운 도둑질이라. 귀향하여 오동나무집을 되찾고 언젠가 다시 만날 딸의 혼수를 장만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 한동안 두문불출을 하던 할매가 나를 다시 보자고 했다. 전화기 너머에 목소리가 가늘게 떨었다. 전시장에서 쓰러지신 뒤로는 민망하기도 하여 내가 방문을 자제하던 터였다. 노크를 하자 순복 씨가 남아있는 미음 그릇을 들고 할매의 방을 나왔다. 할매가 장롱을 열었다. 이번엔 엊그제 받았다는 작은 페덱스 상자였다. 그 안에서 나온 휴대폰 크기의 빨간 액자. 어린 메리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인 듯했다. 동봉한 편지는 이미 뜯겨 있었다. 꼬부라진 글씨를 모른다지만 단어 몇 개 정도야 할매의 눈에 밟히지 않았을까. 밤새 한숨도 못 잤는디.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가 보았다. 선뜻 나를 부르지 못하고 이틀을 삭힌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며 그녀를 덮쳤을 것이었다. 편지의 내용이 짧았고 결혼을 준비하며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한국 방문을 앞두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동두천의 기억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아요. 차라리 엄마를 잊기로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어진 몇 마디의 변명과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문장은 눈으로만 읽었다. 메리가 돌려보낸 사진을 나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편지에 다 쓰지 못한 단어들이 빨간 액자를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만 일어서려고 했는데 할매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가라앉은 침묵이 방 안의 밀도를 높였다. 그녀가 멍해진 표정을 가다듬으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진작부터 각오는 하고 있었어. 내가 죽일년이지. 인제서 만나면 또 못하겠는가. 그리고는 부엌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지난 세월 저것을 붙들고 살았는데 오동나무를 말하는 것이었다. 인자 이 집도 명이 다 되었어. 할매의 눈자 위에 물기가 괴었다. 이건 참말로 어려운 부탁인데 인혁이 꼭 좀 들어줘야 쓰겄어. 한참 동안 뜸을 들인 뒤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위에서 내 머리통을 세게 누르는 느낌이었다. 아니, 꼭 들어줘야만 할 것 같았다. 아무래도 그게 빠르겠지. 여그 준비는 내가 다 해놓을 것이여. 뼈다귀 맞추려 던진 말을 나는 곧바로 알아들었다. 화재로 소실된 집은 보상이 빠르다는 걸 할매도 모르지 않을 것이었다. 이미 결심이 선 얼굴이었다. 한 건 제대로 올릴 찬스였지만 분위기가 무거워서 은근히 겁이 났다. 차마 저걸 내 손으로는. 할매의 시선이 다시 오동나무를 향했다. 시에서 동원한 중장비로 뽑혀 나가는 꼴은 눈뜨고 볼 수 없을 터. 그녀는 남의 손을 빌려서라도 나무를 화장시키기로 한 것이었다. 금요일 오후 2시가 좋다고 했다. 이 골목이 텅 비어. 모두들 동네 목욕탕에 가서
주말 대목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주걱거렸다. 알게 뭐여.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닌께 조사는 신용만 내겠지 뭐. 도둑이라고 들어와서 꼬실라주면 땡큐 아니겠어? 이명처럼 들려오던 호섭의 목소리가 나를 무장시켰다. 할매가 내 손을 쥐고 아퀴를 지었다. 여그는 걱정 말어. 내가 다 몰고 나갈 틴께. 지루한 전시회가 끝나 건물 전체가 조용했다. 팀원들도 좀 전에 늦은 점심을 먹으러 몰려갔고 나는 배탈을 핑계로 같이 가자는 손들을 뿌리쳤다. 건물 밖으로 나갔더라면 폐쇄회로 카메라에 찍혔을 터. 두 집 사이로 꺾어드는 동선을 피하길 잘했다. 이쪽 화장실에서 던져 넣기로 한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탁월한 선택이었다. 바지주머니에 손을 꽂아 성냥 한 개비의 부피를 확인했다. 이틀 전 동료의 생일 케이크 위에 불을 붙여주고 남은 거였다. 한쪽 창문을 방충망 쪽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서 사각의 트인 공간을 확인했다. 오동나무집 유리창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한낮의 나무 그늘에서 올라온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그래서 나는 왈칵 토악질이 올라왔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제 손가락 모양의 봉투 끝에 대가리를 긁어 건너편 구멍 안으로 던져 넣기만 하면 되는 건데. 팔을 길게 뻗으면 중지 끝이 닿던 벽이 스르르 멀어졌다. 손목시계가 약속된 2시를 알렸고 휘발유 냄새가 화장실 창틀을 타고 건너왔다. 할매가 정말 결심을 한 것이었다. 태구야, 네가 요번에 큰일 한번 해줘야 쓰겄다. 내가 올라가면 넌 탄탄대로여. 호섭이 외치는 소리가 고막을 쑤셔댔다. 심호흡으로 심장박동을 조절하며 눈꺼풀을 치켜 올려 성냥 대가리를 눌러 거칠게 긁었다. 어차피 전소될 필요는 없었다. 적당히 그을리기만 하면 철거할 이유로 충분했다. 옆집까지 꼬실라 준다면 좋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게 낫지 싶었다. 일이 너무 커져도 의심받을 테니까. 대낮이라 연기만 새어나와도 눈에 띌 터. 금세 화재 신고가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채워질 때쯤 나는 이미 큰 길에 나와 있었다. 악을 쓰며 소방차가 달려왔다. 거대한 물통을 실은 빨간 트럭 2대가 내 옆을 스쳤고 예상대로 목적지는 그 골목 안이었다. 그럼 된 거였다. 야, 송주사, 낮술 한 잔 찌끌자. 나는 호섭에게 문자를 보냈고 30여 분 만에 답이 왔다. 너냐? 잔말 말고 나와 새끼야. 퇴근 후에 보자. 불안해서 환영촌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우회로를 택했고 반대쪽으로 한없이 떨어져 걸었다. 걷는 동안 다음 전시회로 생각을 모았다. 저질러 볼까? 이번에 더 잘하면 되잖아. 사진들은 어디에서 구하지? 누구의 증언을 더 받아내나? 그녀들을 어떻게 찾아내지? 명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관리했던 담당 부처의 자료는 남아있을까? 이미 인멸되었을지도 몰라. 쓸데없는 짓 한다고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자신감이 자꾸만 빠져나갔다. 그나마 숙식이라도 해결하던 건물에서 쫓겨날 가능성을 되작거리다가 공원에서 시간을 죽이다가 시청 뒷담을 내둘러 호섭과 약속한 장소에 당도했다. 너 아니지? 바라던 거 아니야? 야, 인마! 할매가 죽었대! 느닷없이 송곳으로 뒷목을 찔린 느낌이었다. 주먹을 꽉 쥐고 심호흡으로 정신을 모았다.
경찰이 벌써 문화관광팀에 다녀갔단다. 호섭이 물어온 두서없는 정보를 꿰어보자면 이랬다. 달려온 소방차가 물을 뿌려댔고 곧 불길이 잡혔고 부엌을 대충 태우고 거실로 옮겨 붙기 전 소방대원이 안으로 들어갔다. 할매가 연기에 쌓인 오동나무를 껴안고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단다. 곁에서 수면제병이 발견되었는데 업고 나왔을 때 그녀는 이미 숨져 있었다. 그래서 경찰이 사인을 조사 중이다. 근데 너 뭐 좀 아는 거 없냐? 호섭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저으며 양재기 잔을 채워주었다. 메리 할매는 소원대로 자다가 죽었다. 꿈속에서 나무가 서랍장이 되었을까? 나는 나무가 없어져야 집도 없어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무가 사라질 때 그녀도 사라진다는 건 몰랐다. 아버지의 서랍장은 어머니의 보상금으로 제 모습을 바꿔 돌아오지 않는 법정 상속인을 찾아갈 것이다. 할매가 약을 입에 털어놓고 스스로 불을 붙인 거요. 안 그냐? 호섭이 내게 대답을 졸랐다.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호섭도 한 가지는 모른다. 메리 할매가 굳이 내게 도움을 청했던 이유를. 호섭이 큼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다 말고 후 길게 숨을 내뱉었다. 나는 무심한 듯 눈을 감고 현장 상황을 재정리했다. 식구들을 내보내고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부엌의 쪽창 밑에서 준비를 마친 그녀가 몸을 돌려 걸음을 옮긴다. 나무와 하나 되어 자장가를 부른다. 자신을 달래 재운다. 그녀가 잠에 흠뻑 젖어들 때를 기다려 불꽃이 다가오고 먼 길을 떠나기 전 그녀도 꿈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세월을 기다린 나무는 그녀와 함께 마지막 단꿈을 꾸었으리라. 이번엔 호섭이 내 술잔을 채웠다. 아참, 그란디 거시기 무엇이냐? 할매가 무신 흑백 사진을 쥐고 있더라는데? 나는 들어올리던 술잔을 내려놓았다. 할매를 설득하여 기어이 다음 전시회에 띄우려던 표지 사진이었다. 눈앞에 떠오른 두 사진이 스르르 겹쳐졌다. 현기증이 일었다. 빨간 액자가 어른거리나 싶더니 메리 모녀가 나무의 양편에 서 있었다. 이윽고 오동의 꿈이 내게도 선명히 보였고 코끝이 맹맹해지고 눈자위와 목구멍이 덩달아 뻐근했다. 어금니를 물었다. 다음 프로젝트는 미군 위안부 전시회다. 다를 게 뭐야. 나는 마침내 옹골진 계획에 불을 붙였다. 네, 오늘도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와 함께 작품 감상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